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아싸라비아 아웃사이더들의 수다 속에서 인사이더들의 세계를 한번 털어보는 그런 팟캐스트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MC 대석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장한선입니다. 네, 그리고 간만에 오신 쓰레빠짱. 안녕하세요, 쓰레빠짱입니다. 반가워요. 쓰레빠짱 오래간만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 만이죠? 오래간만 같지 않지 왜? 한 2달? 2달이면 한 8회 정도? 입시 쪽에 있어가지고 마지막 수능 네. 준비하느라 바쁘셨고 그 뒤에는 또 논술. 네. 어떠셨습니까? 이게 좀 쉴 틈이 없었어요, 계속. 너무 바빴어요. 그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많아요? 이동 시간까지 하면은 한 8시간 정도 되는데 특히 논술 같은 경우는 준비를 좀 따로 해야 돼가지고. 그렇죠. 뭐 특별한 교재가 있는 것도 보통은 아니고. 뭐. 그것도 그렇고 그냥 내용이 어려워서 제가 미리 써보지 않으면은 가서 좀 버벅될 수 있어가지고 미리 공부를 해가야 되거든요. 수능은 좀 덜 그런데 논술은 미리 준비를 많이 해가야 돼가지고 거의 하루를 다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힘들었어요. 이제 좀 대충 마무리되는 분위기. 네, 이제 끝났죠. 이제 다 끝났습니다. 아이고야. 기분 어떠세요? 매번 요때 느끼는 감정이겠죠. 근데 원래는 이제 이렇게 다 끝내면 제가 해외여행을 갔거든요. 바로 가곤 했었죠. 네, 바로 가서 좀 리플레시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못 그러고 있어서 좀 끝나도 끝나지 않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그렇게 개운치는 않네요. 그래서 놀아도 노는 것 같지가 않다. 그냥 집안에. 아직 놀지 못했어요. 이번 주부터 놀아야죠. 아,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도 뭐 별일 없었고요. 지난 녹음회분에서 MC 대석이 터무니없이 저를 비웃는 웃음소리를 듣고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 메타버스 할 때 네. 버스가 비유에 쓴 줄 알았다 할 때 얼마나 깔깔대며 비웃었는지 정말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원어대로 메타버스하고 얘기를 해줄 거라고 좀 안타까운 심정. 되게 심심한. 재수없는 요소를 잘 갖추고 있어. 저는 요즘 공연 준비 중인데요. 알아보니까 사정이 생각보다 좀 심각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30만 원까지는 투자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그만 소규모 서서 100명 그리고 앉아서 70명 들어가는 공연장이 60만 원 정도가 돼요. 그 대관료가 70명을 다 못 앉는다는 거죠. 뛰어앉기가 돼야 되니까 보니까 36석이 되더라고요. 한 사람당 10,000원씩 받아도 손해네. 60만 원에서 최대로 걷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36만 원. 2만 원씩 받는다 해도 최대로 벌어들일 수 있는 거 꽉꽉 채웠을 때 6만 원. 팬 서비스 한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해야지 공연으로 수익을 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공연장 쓰게 되면은 손해가 좀 무지막지하게 나니까 이게 지속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4살 깎아먹으면서 계속 공연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조금 선순환의 방향을 생각해서 아예 음향이 완전히 갖춰지지는 않는 복합 문화 공간이라든가 좀 그런 쪽으로 아예 싼 곳으로 좀 돌릴까 생각 중인데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아지는 다른 뮤지션들의 사정이 좀 얼핏 엿보이는 그런 시기를 마련했네요. 2월 정도까지는 공연을 마련해 볼까 하니까 하면은 이곳을 사적인 용도로 열심히 홍보의 장으로. 이곳에 홍보에도 오실 분이 계실까 싶네. 쓰레빠짱 간만에 돌아온 쓰레빠짱이 미니 코너 준비해 주셨습니다. 쓰레빠짱이 꼬일 때마다 하는 코너 오늘의 쓰골은요. 빨리처럼 사는 거 아싸라비아 사는 거 자신 있으면 MC 대석의 AS에 좀 이렇게 업혀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라기보다 오랜만에 나오니까 하나 준비해라 해서 네 준비할게요 라고 호기롭게 대답했는데 오늘 아침까지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지? 바보가 됐나?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얼마 전에 수능도 끝났고 그리고 또 방송을 듣다 보니까 그 해결 얘기가 나와서 네, 그래서 이거 AS를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준비까지는 아니고 아침에 좀 풀어봤습니다. 2022년 수능 국어 6번이었나요? 그때 말한 문제가 6번 문제예요? 아닌 것 같고 5번 문제인 것 같은데. 5번이구나. 6번, 5번 고침 됐었어요. 그래요? 네네네. 2022년 수능 국어 영역 네. 5번 문제였죠. 근데 해결에 관한 지문이 나왔는데 사람들이 읽어보고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성인들이 읽어보고도 이게 뭔 소린가 해가지고 화제가 됐었어요. 네. 네. 좀 그 선택지라고 하죠. 그냥 네. 문학만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문제도 해결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해놓고
예술, 종교, 철학관에는 인식 내용의 동일성과 인식 형식의 상이성이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거 그냥 풀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냥 선택지만 보고는 뭔 소린지도 모르죠. 네. 뭐 풀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늘 이렇게 기자들이나 신문 기사에서 이게 전공생도 풀 수 없는 거 아니냐 하면서 문제 제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 기자님들이나 좀 외부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고사로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훈련을 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접근 방식이 조금 잘못됐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좀 국어 시험에서 보고자 하는 거는 어떤 철학에 대한 상식이나 그렇게 따지면은 여기 과학기술도 나오고요. 지난번에는 그거 있잖아요. GPS라던가 아니면 뭐 무슨 기술 그리고 저번에는 우주 천체에 대해서도 나왔죠. 그런 거 알 수 있는 고등학생이 몇 명이나 돼요. 그거를 물어보고자 하는 건 아니고 특히 국어에서는 그걸 물어보고자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얼마나 키워드를 잘 찾냐 말귀 알아듣냐 뭐 중심 문장 찾을 수 있냐 뭐 이 정도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번에 내용의 동일성과 인식 형식의 상이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나오면 그냥 동일성, 상이성 이렇게 체크한 다음에 찾는 거예요. 동일성, 뭐 상이성. 똑같다고 나온 데가 어딘가 다르다고 맞아요. 말하는 게 이거는 같고 동일성이 있고 뭐 뒤에 형식에는 차이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건 맞는 거야. 네, 그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찾기를 하는 거죠. 제가 틀린 그림 찾기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문단마다 중요한 키워드를 네모를 체크를 한 다음에 나오면 가서 찾아가지고 이 말이랑 같은 말인지 이렇게 대조만 하는 거예요. 지문을 그래서 이해할 필요가 없네요. 있으면 그렇죠. 있으면 맞는 거고 없으면 X야. 그리고 얘네가 잘하는 거 있거든요. A가 B보다를 B가 A보다 이런 식으로 바꿔요. 그래서 그런 거 혹시 바꾸지 않았니? 있다를 없다로 하지 않았니? 이런 거. 그런 거 찾아내는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 오히려 진짜 문제 푸는 기계처럼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뭐 그런 것도 그런데 이게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다 보니까 대학에 가서 되게 여러 가지 책에서 중요한 것들을 그 뽑아내는 능력? 그 발췌 능력이라고 하죠. 약간 그런 거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최소한의 어휘력? 너 이거 알아듣니? 다른 점 알아챌 수 있니? 약간 이런 거 사실 그것도 안 되는 애들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말 못 알아듣는다고 해야 되나? 예, 조금만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면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모르는 애들 있잖아요. 예, 그런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 걸 좀 키워주려고 내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생각하는 국어라고 하면은 뭔가 시조 나올 것 같고 그런 것도 김동인의 나오죠, 네, 당연히. 물론 그러니까 김동인의 감자 이런 거 배우고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것도 배우죠. 네, 무슨 과학 지문, 해겔의 철학, 무슨 첨단 기술에 관한 서술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아니 국어하는 애들이 이런 걸 어떻게 알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한국어로 된 거에서 자기 문제가 원하는 부분을 찾을 수 있느냐 이런 파트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좀 자연계 학생들 있잖아요. 네. 자연계 학생들 중에 좀 국어 못하는 친구들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빠지는 함정이 자꾸 상식으로 풀려고 그래요. 자기가 배운 거니까.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네,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자꾸 지문 안 읽고 문제만 보고 막 풀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면 그걸로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얘기하죠. 이해하려 하지 마라. 아니 네가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상식으로 풀 수 있으면 사실 이건 불공평한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사실은 낯선 지문이 나오는 게 맞고 그 굉장히 낯선 지문에서도 원하는 부분을 찾아낼 수 있는가를 보는 건데 그렇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의 기술이 무슨 효용이 있겠느냐라고, 그러니까 내 의견이 아니라, 뭐, 화제가 될 때마다, 이런 거 애들이 배우고 이런 기술 배워가지고 어디다 써먹어라고 질문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해겔을 진짜로 배워서 그거를 묻는 문제가 나온다면 그거야말로 쓸데없다고 생각해서. 아, 네. 그렇죠. 오히려. 해결을 다 필요한 게 오히려. 아니에요. 해결을 전부 다 네. 필요로 하는 거 네.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수준에 정말 뭐 문학만 하고 약간 이러면 사실 변별력이 없고, 네. 그리고 비문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꾸준히 책을 읽어온 친구들한테 유리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조금 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시험인 것 같긴 합니다. 뭐 전혀 책을 안 읽고 그런 친구들은 좀 따라오기가 약간
벅찬 면이 있어요. 그렇군요. 사실 또 대학 교육이라는 게 참고 서적이 주어지지 대학 교수가 전부 다 밑줄 짝짝 쳐주고 이런 거는 아니니까 필요한 서적에서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내고 그거를 자신의 리포트 안에서 녹여낸다거나 그것이 논문으로 이어진다거나 학술적인 과정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또 필수적인 과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이 네. 지문 자체도 교과서랑 논문이랑 짬뽕해서 쓰는 거라서 대학 논문 조금 순화시킨 버전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영어 쪽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논문, 잡지 뭐 왜냐면 이제 문제를 대학 교수들이 내가지고. 네, 뭐 어차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니까요. 그래서 그 스레빠짱이 보는 이 문제의 난이도는 어느 정도? 이 문제 난이도는 하죠. 네. 네,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건 쉬운, 아니죠. 굉장히 지문의 쉬운 난이도가 아니라 문제 네, 자체의 문제의 난이도. 난이도가. 뒤에 이제 8번 3점짜리 있거든요. 네. 이게 어려운 거죠, 이런 게. 이거는 그냥 우리가 내용일치 문제라고 그냥 틀린 그림 찾기 정도. 있냐 없냐 여기 지문에. 저는 그 국어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까 네. 제가 수능 볼 때가 생각나는데 어허. 그때 제 언어가 되게 안 나왔었거든요 한때. 네. 왜 그랬었냐 보니까 딱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못하니까 못 푸는 거예요. 자연계 학생들 특징이거든요. 아, 예. 그래가지고 막 죽자 살자 문제집 한 10건 그냥 기계적으로 풀고 난 다음에 성적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없이 그냥 풀게 되니까는 성적이 오르고 이거를 이해하려고 막 파고들다 보니까 성적이 안 나오고 그랬던 그러니까 거 같아요. 짧은 진짜로. 시간에 얼마나 빨리 찾냐. 네.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 정보라고 해야 되나? 아, 약간 너무 수능 실드 친 것 같은데. 아니요. 근데 아니요, 나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되게 아니, 공감이 나는, 많이 갔어요. 어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게 굉장히 부담되는 일일 수, 이게 뭐냐면은, 우리 그 입시하시는 분들이 전년도, 재작년도, 예전년도 한 5년치까지는 보고 또 보거든요. 저는 한 10년치 봐요. 그죠, 그죠. 근데 수능이 딱 당일날 떨어지면 우리가 당일 수능 문제 검토할 것 같지만 안 하거든. 네. 지겨우니까. 꼴 보기도 싫거든. 꼴 보기도 싫으니까. 그래 볼 필요 그렇지. 없잖아요, 당장. 당장 볼 필요 없대. 내년 내년 농사가 되니까. 벌써 볼 필요 없죠. 그렇죠. 그런데 저희를 위해서 특별히 또 이렇게 그러니까 싫어 죽겠는데 꺼내서 봤어. 아침에 풀어봤잖아. 얼마나 어렵니 하고서 막 풀어봤잖아. 이건 안 쓸 꼴인데. 상당한 이건 상당한 희생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네. 네. 지금까지 스콜이었습니다. 거 악바리처럼 사는 거 아싸라비아 사는 거 오늘은 다시 한번 저희가 그 넷플릭스 드라마 쪽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한국의 넷플릭스 오리지널들이 연속적으로 히트를 치고 있고 또 그게 히트가 어떻게 보면 국내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국제적인 히트를 치고 있죠. 최근으로 치면은 오징어 게임에 의해서 지옥, 그리고 그 이전에 마이 네임도 소소하게 뭐 히트를 쳤다고 하고 네. 예전에는 킹덤 있었었고요. 사실 한국 드라마가 오히려 넷플릭스라는 포맷을 통해서 굉장히 힘을 얻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지옥 다들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네, 저는 공개되자마자 본 것 같아요. 저도 기다려가지고 공개되는 날 바로 봤던 것 같습니다. 감독이 연상호 감독. 네. 예, 굉장히 좀 독특한 분이라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작품 세계 같은 것들이 약간 그 뭐라 해야 되나 비주얼이라 해야 되나? 비주얼이 MC 됐었거야. 약간. 아, 네, 닮았어요. 좀 약간 음침한 느낌의 수염 있고 약간 지저분한 느낌. 그런 느낌이 살짝 드시는. 제가 지금 생긴 거는 어떻게 생겼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본인 얼굴이요? 아니 연상호 감독이요. 그분도 약간 미소년과 아니요, 거울 보시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약간 미소년. 네, 그 지저분하게 생겼고. 지저분하고 수염있고 약간 음침하시다고 약간. 약간 통통하시고. 능력 있고 재기발랄하고 오늘 저희가 모두 좀 재미있게 봤던 모두 재미있는지는 작은 손님한테도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얘기할 만하다고 느껴서 이렇게 갈까요? 네. 얘기할 만하다고 느꼈던 작품이어가지고 오늘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제목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저희가 아마 스포일러에도 별로 상관없이 이야기를 할 예정이니까요. 그게 조금 싫으신 분들은 나중에 보고 나서 이거를 다시 들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옥 일단 뭐 그 스레빠짱이 좀 전체적
지역으로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좀 자세히 얘기는 안 할 거고요.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지옥이라는 작품은 2004년에 연상호 감독이 애니메이션으로 먼저 제작을 했다가 그때 이제 애니메이션 제목이 지옥 두 개의 삶이라는 제목이었고요. 네. 나중에 좀 제대로 다시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송곳의 최규석 작가랑 같이 의기투합해서 웹툰으로 다시 연재를 했고 아마 시즌1은 다 했고 이제 그 뒷이야기를 또 웹툰으로 제작할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네, 그러고 나서 이 히트친 지옥의 웹툰을 드라마화해서 이번 넷플릭스 드라마로 공개한 거죠. 그래서 크게 내용의 흐름은 1부, 2부로 나눠진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1회부터 3회까지랑 그다음에 4회부터 6회까지 이렇게 좀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지는 이야기고요. 등장인물도 상당히 다르고 시간의 배경도 그렇고요. 네, 아무래도 그 드라마를 끌고 가는 어떤 중심 인물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네, 네. 또 시간 차가 또 있고요. 네. 그래서 앞에 전반부는 이거는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미 티저에서 공개가 됐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사람에게 고지를 합니다. 너는 몇 날 몇 시 언제 죽는다. 그리고 지옥에 간다. 라고 고지를 받으면 그 고지받은 정확한 시간에 3명의 지옥의 사자가 나타나서 무지막지한 폭력을 행사하고 결국에는 태워 죽입니다. 그 불가사의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불가사의한 현상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정진수 회장이라는 새진리의 회장이고요. 그 사람은 이제 20년 전부터 그것에 대해서 파헤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나름에 내리고 그러면서 그 새진리회라는 교를 세운 그 뭐라 그러죠? 교주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서는 교주. 의장이라고 뭐 의장이라고 했던 것 표현이 되고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와 관련해서 형사들이 그 범인을 쫓는 과정에서 그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뭐 나중에 보시면 3회까지 그 미스테리에 관한 일들이 일단락이 되고요. 이건 아마 평을 하면서 자세한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네. 네, 어쨌든 어떤 그 1부에서 끌고 가는 주인공이 형사분이시고 양익준 배우가 연기한 네네. 네, 형사님인데 그분의 선택으로 새진리회가 굉장히 큰 세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4회부터 6회까지는 큰 세력을 얻고 나서 4년 후에 일들이 펼쳐지는데요. 4년 후에 이제 새진리회는 어쨌든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심판하러 내려온 하늘의 어떤 계시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서 이제 사람들을 사로잡고 굉장히 큰 세력을 구축하게 되는데 그거를 좀 뒤집을 만한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 박정민 씨가 분한 이름이 뭐죠? 극중 이름은 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아무튼 방송국 박정민 PD인데요. 분이, 예. 방송국 PD 역인데 배영재 PD죠. 예, 배영재 PD의 갓 태어난 아기가 고지를 받으면서 맞아요. 예, 그렇다면 이 아기에게는 어떤 죄가 있는 것이냐라는 논란이 일어나면서 어떤 새진리의 교리라고 해야 되나요? 교리를 뒤집을 만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고 새진리에는 그걸 막으려 하고 엄마 아빠는 아이를 지키려 하고 약간 이런 과정에서 또 발생하게 되고 또 마지막에 또 엄청난 반전으로 그게 마무리가 되면서 시즌2를 살짝 예고를 합니다. 희망적인 메시지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고 많았죠. 전체적으로도 엄청 네. 디스토피아적인데 저는 약간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그런 희망 섞인 얘기들 그게 사실 더 가고 싶었는데 양심상 못 그랬는 건지 아니면은 그래도 희망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희망이 있다고 느꼈고 또 연상호 감독이 그 넷플릭스 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약간의 희망을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진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감독들 거짓말 잘하니까 저는 시즌 2 아닐 수도 때문에 있어요. 시즌 2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을까. 네, 근데 약간의 희망을 살짝 보여줬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 웹툰도 한번 들여다봤는데 꽤 최근작이고 네. 그것도 한 1부가 한 20 몇 부작, 2부가 20 몇 부작해서 1, 2부로 그리고 1, 2부 내용이 전체 다 이제 드라마에서 다뤄져 있습니다. 그 스위트 홈의 경우처럼 없는 내용을 막 끼워다 늘렸다거나 그런 것들이 별로 보이지가 않고 다만 마지막에 넷플릭스 드라마가 끝나는 지점에서 나오는 어떤 클리프행어나 우리에게 그 물음표를 던져주는 부분은 웹툰에는 원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넷플릭스 쪽에서 조금 더 다음 시즌을 기대할 수 있는 뭔가를 넣어달라 뭐 이런 게 들어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들고요.
사실 그 지옥이 지금 우리가 이제 굉장히 모두가 관심이 있어 하는 주제가 된 이유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재밌게 열광하는 사람들도 많고 상당히 인기 있는 드라마긴 하지만 이게 세계적으로 열광하는 드라마가 사실 됐잖아요. 특히 좀 서구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유럽이나 영국, 프랑스에서 특히 언론에서 굉장히 극찬을 했기 때문에 또 반대로 화제가 되는 경우인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더 붐업이 되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해외 반응은 어떤지 한번 그 조사를 MC 대석이 해보셨으면. 자기 영어 네. 실력 자랑하려고 몇 개 올려놨거든요, 외신을. 그 소개 좀 해주세요. 아니 근데 일단 네. 기본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배경이 우리가 이제 한국 드라마가 나왔다가 어디에 수출이 되고 그쪽에서 방영이 되고 하면 그쪽 지역에서 인기를 얻는다가 이렇게 간헐적으로 이어지는 장면들이 옛날부터 있긴 있었고 우선 아시아권에서는 꽤 네. 대중화되었다고 봐야 되는데 그분들이 어둠의 경로로 굉장히 많이 보셨기 때문에 중동에서 뭐 대장금이라든지 이런 네네네. 것들. 네, 그런 식으로 해왔던 반면에 일단 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넷플릭스가 된다는 거는 전 세계 동일한 날에 개봉이 되면서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그 자막을 봐가지고 동시에 반응을 한다는 거는 이것이 이렇게 스노우볼링 효과 점점 더 커지고 커뮤니티 안에서 공유되고 전 세계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열광한다라는 신드롬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넷플릭스의 이 6부작, 8부작 등등의 이 짤막짤막한 한국의 큰 펀치가 예전과는 좀 다른 면모를 보이는 점이 있고요. 지옥은 이번에 제가 인도 쪽, 중국 쪽, 캐나다 쪽, 미국 쪽 이런 쪽의 그 언론들을 쫙 돌아봤는데 전체적으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어요. 얘네들이. 왜냐하면 오징어 게임이 바로 전에 있었기 때문에 네, 오징어 게임과 네. 킹덤 네, 한국 콘텐츠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올라간 상태였죠. 다른 소재를 쓴다,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다. 똑같은 일에 대해서도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접근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거의 칭찬 일색인데요. 로튼 토마토에서 점수가 크리틱 점수가 100% 나왔어요. 96%예요, 지금은. 지금은 좀 떨어졌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 100%. 그러니까 96%도 사실상 엄청나게 그렇죠. 높은 거거든요. 이제 칭찬 일색인 거예요. 오디언스 스코어가 72% 정도고 이거는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잔인성이라든가 어떤 보기 불편한 장면들을 보면은 있죠. 이해가 되는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트위스트들 중에서 좀 쉬운 말로 좀 해주세요. 트위스트? 트위스트가 뭐야? 반전이요. 그럼 반전이라고 해.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이 쓰레빠짱이 이걸 듣고 있다는 사실 깜빡하고서. 아니 쓰레빠짱을 떠나서라도 반전이라고 하면 되지. 굳이 죄송해요. 트위스트라고 그래. 비틈. 이해를 하려면 억지로 할 수 있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트위스트가 왜? 네. 춤추나? 미안. 원문을 번역해서 들고 왔어야 오케이. 되는데 여기서. 네. 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한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끊임없이 해답을 갈구하고 이것이 만약 불행일지라도 해답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 새 진리의 말대로 이러이러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믿고 따르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벌어지는 혼란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소화를 해냈다라는 게 중론이고요. 특히 이 캐나다 쪽이었나요? 3회까지만 하고 끝냈어도 올해의 드라마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라고까지. 4, 5, 6 별로다 그런 얘기인가? 4, 5, 6 그만해도 뭔가 되게 충분한 뭐가 됐다. 자체로도 이런 뭔가 얘기를 전해줬다는 것 같고요. 네. 네. 1부, 2부 어느 쪽이 더 선호를 하는가라는 거는 뭐 사람마다 다를 텐데요. 4, 5, 6이 조금 더 느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는 근데 그 어떤 부모의 심정이랄까? 제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많이. 6회가 너무 좋았는데. 네, 나가지고,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지. 외신의 반응이니까. 네네. 네네. 그런 면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예. 어쨌거나 이 구원하고 그 벌 주는 개념, 그 기독교적 세계관에 의한 구원 그리고 그걸 벌하는 것, 그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서양에서부터 온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그거에서 보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필멸의 사상이라든가 벌을 받는다든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는 건 사실 보면은 조금 추상적인 면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냥 그 유럽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크리스찬티에서 기독교적 말하는 구원이건 이야기가? 벌을 주는 것이건 굉장히 우리가 지옥불 유황불에 끓는다 이렇게 얘기로만 하지 그게 상상이 되는 건 내세잖아요, 내세. 네네. 다음 근데 세상. 이거는 이제 우락부락한 비스트라고 부르는 이 짐승들이 나와가지고 사람을 후려 패고 막 이렇게 고통을 주는 장면에서 많은 충격을 좀 주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느낌들이 많이 왔어요. 그렇죠. 현실에서 증거를 한다는 개념은 없었죠. 그리고 너무 그게 굉장히 폭력적으로 느껴지는 그렇게 또 연출이 됐으니까 그런 면에서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습니다. 지옥이란 넷플릭스 드라마를 신선하게 보는 이유가 그런 관점을 도입을 했다라는 거다. 그렇죠. 보통은 기독교에서는 죽어서 천국 가고 죽어서 지옥 가잖아요. 죄를 지어도 근데 살아있는데 지옥을 뭐 맛보는 회개하면 죄를 또 사함을 받잖아요. 좀 저는 너무 되게 편리하고 이기주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싶긴 한데 아그 발상. 예, 어떤 죄를 지어도 자기가 용서를 빌면 신이 용서해 준다라는 그런 게 좀 그랬는데 여기서는 그거 완전히 뒤집어서 너 죄 받았으면 지금 죽어 이런 느낌으로 징벌을 하는 느낌이라 굉장히 그들에게는 다르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우리한테도 그렇죠. 우리도 약간 뭐 불교도 그렇고 불교도 윤회사상 뭐 내세에서 억겁의 지옥에 뭐 빠진다 이런 느낌 그런 사상에 좀 익숙해져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내용이 그렇진 않았지만 그 영화에서 주장들은 죄를 지으면 바로는 아닐지라도 어쨌든 넌 이 현생에서 그 죄의 값을 갖고 죽는 식으로 설명을 세질리에가 하니까 그런 게 굉장히 좀 많이 달랐던 게 아닐까. 저도 충격적이었어요. 그런 모양에서는. 또 한간에서는 지금 코로나 세대한테 굉장히 맞는 작품이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째서요? 왜냐하면은 이 코로나도 보면은 누가 뭘 잘못해서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아. 갑자기 찾아온 그 불특정 다수를 향한 재난 같은 건데 이 지옥도 보면은 그 고지를 받는 게 뭐 세질림에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우리가 늘 갖고 가는 게 그 계시를 받는 사람이 반드시 죄인은 아닐 수 있고 네. 그냥 보통의 평범한 사람이고 근데 심지어 아기조차도 받을 수 있는 그렇다면은 그거는 그냥 어떤 죄가 있어서라기보다 아니라기보다 어떤 신의 심판이다 이렇게 따지기보다 그냥 랜덤이고 누구나 닥칠 수 있는 사고 같은 것이고 약간 그런 면에서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약간의 억울함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불행을 맞아야 하나 약간 이런 것하고 좀 잘 맞아서 그래서 더 열광을 했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공감이 되네요. 그 말씀에. 진짜 이건 코로나 같아요. 느낌이. 정말 그냥 뜬금없이 찾아와서 그러니까 코로나가 그렇게까지 반드시 죽는 질병은 하지만 아니겠지만 모든 것을 불편하게 했잖아요. 누군가에게는 또 반드시 죽는 질병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런 걸로 따지면 이거는 정말 뭐지 이건 코로나인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정말로. 코로나 그 고지를 하는 악령은 의사. 당신 코로나에 걸렸어. 이런 느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요. 그러면 또 갑자기 격리해야 되고 이러니까. 네, 뭐 그것도 그렇고 좀 세계 시스템을 바꿔놨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 현상도 뭐 여기는 자세히 안 나오지만 아마 세계 시스템을 바꿔놨을 거예요. 엄청 바뀌었죠 사실은. 자세히 안 나오지만. 네. 일단 뭐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본 좀 얘기할 만한 지점들이 있나요? 각자 먼저 감상부터 얘기를 하죠. 그럴까요? 네. 매운맛 먼저 보실래요? 네. MC 됐어 그러면은 혹시? 작은 손님. 아니 매운맛은 본인 담당이잖아요. 아니 저는 굉장히 좋게 봤는데요. 그럴 리가 있나.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지옥 같은 경우에 뒤쪽 부분에 어떤 추격신이라든가 맨 마지막에 그런 장면에서 진짜 그때 버스 안에서 보고 있었는데 버스 안에서. 네. 기다릴 수가 없었더라고요. 예의가 없네. 큰 화면을 봐줘야지. 네, 아무튼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네네. 학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제 봤는데 버스 안에서 소리를 지를 정도로 그렇게 몰입을 해서 보는 중이었는데 좀 많이 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의해서 사람들이 반응하는 모습에서 조금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인간의 추악한 본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넷플릭스 드라마가 한국 것들이 옛날에 지금은 쓰지 않는 미니 시리즈라고 부를 만한 6부작, 8부작 뭐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와중에 사실 그려내는 세계관이라는 게 작은 장소나 작은 어떤 구역을 밑에 전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너무 커지고 너무 큰 세계가 이것 때문에 바뀌었다를 그리려고 하면은 어색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그려내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스위트 홈 같은 경우에 밖에 이제 군대 나오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뭐야 깬다라는 생각을 느꼈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징어 게임은 그러한 거를 이제 아예 밀폐된 공간 안에 게임이라는 형식으로서 몰아놓음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을 본 거고, 지옥 같은 경우도 어떤 개인들의 생각이라든가, 실제로 보면 알겠지만 처음에 한 2번의 시연 이후로 시연 자체는 별로 그렇게 드라마 내에서 자주 보이지는 않습니다. 초반 3번의 화 중에서. 그러나 그 와중에 그것이 어떤 종교라는 형태로 형성이 되어지고 그것이 다루어지고 사람들이 반응하는 모습이라든가 그런 거로 집중을 함으로써 좋은 어떤 몰입감을 이끌어줬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뒤쪽으로 가면서는 여기서는 조금 그 점에 있어서는 너무 세계 자체가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조금은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부분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있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좋은 느낌으로 봤습니다. 총평하는 거예요? 저는 뭐 총평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부분 들어가면 여전히 할 얘기도 많지만 그럼 나 혼자 계속 떠들게 되니까. 저는 이게 평을 이렇게 허접하게 해도 되나? 너무 재밌었고요. 아니 그게 맞는 말이죠. 네. 보면서 막 너무 재밌다 이러면서 봤고. 재미있었어요. 네, 재미가 있었고. 네, 1회부터 3회도 좋았고, 저는 4회부터 6회도 좋았고. 네, 재밌었어요. 재밌었다. 저는 이제 바로 기다렸다 본 건 아닌데 저희 그 가족들은 안 좋아하는 스타일 아닌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이게 초자연적인 것도 좋아하고 하는데 그래요? 예, 잘 봅니다, 잘 보는데 나중에 한번 봐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족들은 먼저 그 기다렸다 보더라고요. 어허. 근데 그 들리는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네. 근데 막 소리를 지르면서 어떻게 이렇게 끝나? 막 이러면서 아니 벌써 어딘지 죽으면 알 안 것 되지! 같은데. 막 이러면서 어딘지 알 것 같은데. 예. 막 계속 막 그래갖고 뭐지 도대체 왜 저러는 거지 하면서 궁금증을 되게 자아냈는데 그리고 한 하루 이틀 있다가 봤어요. 그래서 네. 잘 만들었더라고요. 정말 재밌게 잘 만들었고 그리고 뭐 일부 사람들이 까대는 내용들도 알겠어요. 디테일이 너무 많이 생략돼 있는 부분도 있긴 있었어요. 예, 뭐 말도 안 돼라고 하는 부분들이 네, 있긴 예. 있죠. 근데 그게 전혀 막 신경이 크게 쓰이지 않을 정도로 예, 그냥 퉁치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 그게 흐름을 너무 방해하지는 않는 정도?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진짜 저런 초유의 상황이 나오면 저럴 수도 있지 사람들이 뭐 이런 정도? 그 정도라서 막 굉장히 그거에 집착해서 막 욕하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저는 그건 공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되게 재밌고 근데 저는 그 제일 중심적으로 봤던 게 화살촉이었어요. 그 전체에선 저는 제일 인상 깊었던 건 화살촉이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귀신? 천사라고 불리는 그런 이상한 흉측한 귀신 말고 그것들은 약간 되게 부차적인 느낌이었고요. 저는 되게 그 전체 중심적인 게 화살촉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약간 온라인 미디어라고 해야 되나? 1인 미디어? 약간 그런 SNS 이런 것들이 가져오는 네. 부작용 뭐 혹은 극단주의로 치닫는 그런 거를 보여주기 위한 작품이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런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고 감독이. 저도 약간 그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왜냐면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인터넷 시대 이전에는 사람들이 정보를 이렇게 빨리 확산할 그런 도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도 배운 사람들의 이데올로기였고 그들의 싸움이었는데 지금은 그래서 이제 일부의 극단주의로 치달아서 막 역사가 비틀어지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너무 이 정보들이 홍수가 되다 보니까 모두의 이제 극단화가 돼버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화살촉의 의미와 그 역할과 행동들에 대해 굉장히 충격적이기도 하고 저 진짜 저렇게 변해가는 애들이 많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거에 대한 충격이 되게 크게 다가와서 저는 화살촉에 대한 존재가 가장 이 드라마에서 제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 유튜버 있잖아요. 네네. 그 유튜버 장면 되게 길지 않았어요? 좀 지나칠 정도로 네. 길었는데 엄청 길었는데 의도한 것 같더라고요. 네, 일부러. 네. 그러니까
그렇게 나서서 선동하는 인간들과 부안해동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그 정진수가 만들고자 했던 그 세상을 망가뜨려가고 그게 실제 인간들의 반응에 흡사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제 느낌에는. 실제로도 어떤 고결한 이상을 막 이렇게 똥물을 뿌리는 인간들이 많은 것처럼 소비에트가 처음에 태동했을 때 레닌과 스탈린이 완전히 다르듯이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정진수가 레닌이라면 화살촉과 그 다음에 이제 2대 의장은 스탈린 같은 느낌? 예, 그런 느낌이 확 들어서 이게 이런 의미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아까 말했던 그 비판의 지점들이라는 거에 말도 안 된다라는 것들 어떻게 보면은 그 핍진성이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아, 진짜 개연성이라고 해 그냥. 너무 싫어. 뭐 이렇게 왜 이렇게 유식한 척하는 말을 할까요? 아니 근데 핍진성 되게 자주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걔네들이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가 잘 쓴다고? 써, 잘 써, 잘 써. 누가? 나 맨날 쓰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쓰는 거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재밌었어 그러면 그래 핍진성은 뭔가 체크해 봤어. 정말로 진짜 막 이 시대의 지식인이나 정말 뛰어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쉬운 용어로 쉽게 설명을 하지 그렇게 알 수 없는 용어를 써대면서 나 유식해라고 자랑하지 않거든요. 아니 사실 이동진이 개 때려 맞은 것도 명진. 명징성. 아니 핍진성이 얼마나 명징한 내용을 직조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자체가 내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개연성은 조금은 틀리긴 한데, 뭐, 세계관이라고 해둡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언맨 같은 거 예를 들어 봤을 때, 야, 저, 어떻게 심장에다가 원자로를 넣느냐라고 하고 생각하면은, 이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렇죠. 일단 그거 하나를 인정을 했을 때, 그거 하나를 인정했을 때, 그 안에서는 세계가 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전에 프랑스 영화처럼 남녀가 바뀐다라는, 남녀가 아예 역할이 바뀐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그거 인정하고 나면은, 그러고 나서 남자들이 뭐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인정이 되는 것처럼 하나의 세계관을 우리가 스위트홈에서는 괴물이 나오는 그러니까 인간이 괴물로 변하는 세계관이고 오징어 게임은 세계 부호들이 모여서 서로 사람 죽이는 그 게임을 만든다거나 뭐 그거를 아예 개념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 1년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사라지는데 이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일단 그거를 인정하고 나면은 그 안에서의 세계는 말이 된다. 이게 핍진성이거든요.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보면은 그런 면에서는 많이 허약하다 사실. 뭐가 허약한데? 지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게 말이 될까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간단하게 하나씩만 던져도 누군가가 죽는데 그걸 중계를 하는데 지상파 세 곳에서 다 라이브로 중계를 한다는 거야. 그런 세계를 인정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인 거니까. 심장에 원자로 박는 거는 인정이 되는데 왜 그건 인정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요 개념이 그러니까 지금 핍진성을 살짝 오해하고 있는 게 계속 여기서 말하는 거를 말이 된다 나한테 주입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세계관이 정해지면 그 안에서는 체스 말처럼 정해진 규칙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거에서는 사실 지옥은 많이 허약했고 사실은 연상호 감독이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는 것 같진 않다. 그걸 신경 쓰지 않고도 그냥 여기에 신경 써가지고 좀 더 완벽한 세계나 말되는 세계로 만드느니 그냥 얘기를 끌고 가야겠다라고 보는 것 같고 그 전략은 어느 정도는 주요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는 이게 뭐 말이 되느냐라고 뭐 보면은 저는 사실 그 점에서는 별로 이게 좋은 선례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이 영화 자체가 판타지고 아이언맨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이 안 되는데 그게 가슴에 원자로 박는 걸 인정했다고 핍진성이 맞아가지고 모든 게 다 설명된다. 그것도 우스운 일이고 아니야. 그냥 우리가 판타지는 판타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물론 그런 부분들은 있죠. 그냥 그 시연을 한번 봤다고 해서 갑자기 절을 하고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고 신의 존재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갑자기 너무 이렇게 태세전환이 확 돼버린 것 그게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긴 했지만 그게 근데 실제로 그런 게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 아닌 사람도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 그런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일단 신의 존재를 믿고 싶고 믿어오던 사람들이니까 뭐 그런 장면을 직접 눈앞에서 목도를 하게 되면 그럴 수 있지도 않을까?
그러니까 거기서도 아닌 사람들도 꽤 많았잖아요. 암약하고 드러내질 못했을 뿐이지. 그냥 그래서 이렇게 믿어왔고 믿고 싶었던 사람들은 계기를 주니까는 거기에 확 빠져들었던 것이고, 아니었던 사람들은 그냥 속에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과격단체들이 막 테러를 저지르고 이러니까 함부로 나서지 못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확 쏠렸다. 저는 그 정도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핍진성으로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돼? 이렇게 하는 것도 약간 오만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연상호 감독이 공권력에 대해서 얼마나 불신을 가지고 있나라던가 정부나 어떤 그런 그 공공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권력에 대해서 얼마나 무능하게 생각하는가. 약간 이런 것을 엿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서 경찰이 그렇게 무력하게 아무 역할도 못하고 하살촉이 그렇게 활개치게 다니게 그렇죠. 한다거나 말도 안 아니면은 뭐 사람들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갈려서 그렇게 극단을 치솟는데 그 새진리회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재를 못하고 아무 역할도 못한다거나 이러지는 않겠죠. 근데 그러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거는 그 감독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저도 선택이라고 네, 생각해요. 그 선택이 말도 안 돼. 전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 이 사람은 그런 세계관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아마 공감하는 사람들이 꽤 있으니까 이걸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간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실제 경찰이 가진 능력보다 훨씬 경찰을 무능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죠. 실제 정부의 역할보다 훨씬 정부의 역할을 좀 무능하고 부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걸 좀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게 그 치밀하지 못하다거나 바보 같다거나 그래서는 아닌 것 같고 감독의 선택이라는 생각이 좀 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게 계속 그거를 갖고 비판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저는 앞서 말했듯이 그 시리즈를 굉장히 재미있게 봤고 말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면인데 정말 그렇겠구나라는 그런 지점들이 많이 있었긴 한데 저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심정도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핍진성이 그 약하다는 건 다시 말해서는 내용 중에 깨는 지점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몰입을 해가지고 저 상황이라면 저거라면 이게 보여야 되는데 갑자기 뭐 카메라가 보인다거나 마치 내가 외부적으로 이걸 어떻게 만들었겠구나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지점이라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깨지는 지점이에요. 피침성은 저는 이 드라마가 아니라 그런 이상한 PPL들 나왔을 때 깨진다라고 하는 게 더 네네네. 맞을 것 같아요. 아니, 갑자기 막 이쁜 여자 주인공이 막 헤어졌는데 갑자기 뭐 카페베네 같은 데서 막 커피를 마시면서 울고 있다든가 갑자기 이 샌드위치 맛있지 않아 하면서 먹으면서 운다든가 서브웨이 샌드위치 먹고. 아니 지리산에서 에그드랍을 먹는다든가 해양외구인가 뭐 하여튼 뭐 해외 나오는 드라마인데 그러니까. 서브웨이 나왔던 먹더라고. 기억이 나더. 샌드위치는 죄다 서브웨이 먹더라고. 그러게 미생에서는 매번. 근데 미생은 좀 잘했어. 미생은 굉장히 잘한 편이고 아니 그러니까 사실 이 핍진성을 느끼는 것도 사람마다 달라요. 물리학자는 우리가 말하는 SF를 좀 더 재미없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도중에 깨는 지점이 나서 뛰쳐나올 수가 있는 거고 변호사가 범죄 영화 못 보고. 그런 거 있을 수 있고 특히 법정 장면 나오면 법정 끄고 드라마는 싶어요. 도저히 못 보겠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모가디슈 볼 때 맨 처음에 우리나라 비디오는 NTS시고 저거는 8인데 이 장면 아니, 깨는 그때도 거야. 했잖아. 그만해요. 아니 잠깐만. 그러니까 이거는 다 다를 수 있는데 이 다를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말이 되냐 그게 현실성이 있냐라고 따지는 게 핍진성의 얘기거든요. 핍진성이라는 단어를 굳이 쓰는 거는 현실적인 영화가 아닌데 판타지의 영화인데 뭘 현실성을 따지냐는 말 때문에 이 내용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뭐 허약했다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이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게 봤다는 거고 그것 때문에 못 견뎌서 뛰쳐나간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네. 아니 그건 뭐 아니 재미없어 안 보면 되죠. 근데 그걸 핍집성으로 가지고 그렇게 막 까대고 전 유튜브 뭐 영상 만들고 객관적인 이건 되게 기준은- 싫었어요. 객관적인 기준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 저는 이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영화에 대해서 평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완벽한 작품은 없으니까 당연히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 거를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고 그거는 받아들여야 하는 게 만든 사람의 숙명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이미 자기 손을 떠난 순간 사람들이 자기 기준에서 이거는 좋다 나쁘다 충분히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영화 평론을 하면서 먹고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걸로 이제 수익을 버시고 돈도 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런 작품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그 작품에 대한 존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 지옥은 존중받을 만한 작품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작품에서 그렇게 느꼈고 그 코멘터리라고 해야 되나요? 네. 코멘터리 하잖아요. 그 감독하고 배우들하고. 네네. 근데 그거를 보면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했고 저는 또 그 제작 과정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얼마나 많이 싸우고 그런 과정에서 작품이 탄생되는지 아니까 진짜 누구보다도 많은 고민을 하고 네, 그런데 또 거기에 또 너무 몰입하니까 못 보는 부분도 있고 약간 이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이 작품을 찍었는지 저는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보이니까 그런 게 보이는 작품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좀 존중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기본적인 존중이 있으면서 하는 평이랑 그게 없이 너무 말을 가볍게 그냥 너무 어그로만 쉽게 끌려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누가? 그 전에 모가디슈 할 때 약간 그랬고 지옥은 좋아하니까 좀 덜 그러는데 근데 모가디슈 할 때는 조금 그런 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참고하라고 보셨던 영화 유튜버 분. 라이너. 네, 그분 진짜 기분 나쁘더라고요. 왜 기분 나빴어요? 아니 뭐 이렇게 뭐 표현과 연출은 엉망이다라고 하면서 OCN 드라마 만두 못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OCN 드라마 얼마나 잘 만드는데 OCN 드라마 잘 만들어요. 굉장히 잘 만들기 때문에 그보다는 못했다는 얘기겠지. OCN 드라마가 최악인데 OCN 드라마보다 더 최악이다라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맞아. 되게 오만하고 되게 재수 없어서 저는 OCN 얘기 나오자마자 꺼버렸어요. 아, 진짜요? 전 다 봤는데. 다 봤죠? 예. 네, 다 봤는데 어쨌든 근데 하는 얘기들은 다 일리가 있지 않나요? 저도 일리가 그거 봤는데. 있어도 태도가 그런 식이면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내용이 어떻더라도 1, 2도 뭐 태도가 억지로 그러면 짜맞추면 일리가 다 있겠죠. 염세주의적인 세계관이라든가 그걸 그려내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찬사를 하면서 그냥 내더진 주제나 물음표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 표현과 연출이나 그 말한 지금 핍진성? 말한 이 핍진성이요. 이제 네. 우리 핍진성에 핍진성은 금지 단어로 합시다. 너무 불편해. 너무 싫어. 뭐 개연성이라고 하죠. 네. 그 개연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했는데 뭐 개연성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내용들을 맞아요.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와중에 나오는 너무 심한 비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맞아요. 전체 내용도 부정하고 싶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그 평론가가 가져야 할 태도 중에 가장 나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쨌건 평론에 대한 우리가 비판을 하고 싶은 거는 아니니까요. 아니, 나도 하고 싶은 말 한 거야. 나도 하고 싶은 말 한 거야. 저는 그 사람이 너무 나쁘다고 생각해요. 왜 지도 남의 그 작품 그렇게 심하게 까대면 자기의 취향에 대한 비평을 또 받아들여야죠. 아, 그건 또 맞는 말이죠. 어쨌든 공이 자기 그 의견을 공식적으로 발표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아니 뭐 예. 저도 뭐 이제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지옥에 대한 평론에 대한 너무 큰 비판으로 흐르지 않을까봐 이제 좀 모아주는 거지. 좀 역시 아니 우리가 가끔 이런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다루잖아요. 네. 우리 몇 개 다뤘잖아요. 네. 근데 아마 앞으로도 가끔 이런 작품들이 나오면 다루게 될 건데 다룰 때 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태도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루는 작품들은 그냥 마냥 그런 쓰레기 영화는 사실 안 다루잖아요. 정말 얘기할 가치도 없는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그런 작품들은 다루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애정을 갖고 엄청나게 생각해서 만든 작품들을 다루는데 네. 그걸 다룰 때 너무 쉽게 물론 비판할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한 논조를 너무 쉽게 이렇게 확 해버리는 게 저는 그 한때 좀 그런 제작 환경에 있었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 되게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 너무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넘어가죠. 색다르게 봤다라고 뭐 저는 생각하는 지점이 하나의 시리즈인데 도중에 주인공이 완전히 바뀐다든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스타 플레이어가 도중에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든지 그건 충격이었어요. 뭐, 예. 아, 근데 그래서 좋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는 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갔는데 이제 아예 초반에 빠져버리는 뭐 그런 좀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요런 포맷들이 좀 힘을 실어주고 있구나. 뭐 BBC에서 말하는 멍석 깔아주니까
전 세계로 훨훨 나는 K 드라마에 좀 걸맞게 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그 사람들이 말하는 전 세계가 되게 웃긴 게 그 전에도 전 세계로 날고 있었는데 그냥 유럽 자기들, 제외잖아. 자기들. 유럽 제외 전 세계잖아. 뭐 유럽이 제외되면 전 세계로 할 수는 없죠. 내 말의 의도를 알면서 굳이 그렇게 딴지거는 이유가 뭐야? 이게 바로 라이너의 핍진성이에요. 그러네. 내 말의 의도를 알잖아요. 왜 모르? 걔네 너무 유럽 중심이다. 핍진성이 떨어져서 모를 수도 있어. 사실 연상호 감독이 부산행이라든가 이런 어떤 니힐리즘 정서, 그 염세주의라든가 이런 걸 되게 표현한 작품들을 많이 해놨지만 모든 행보가 다 성공적이었던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염력은 최악이었. 염력과 반도 같은 경우에 평이 안 좋았습니다. 네. 저는 염력 되게 재밌게 봤고요. 반도도 볼만했습니다. 그 예를 들어 10명 중에 2명 정도가 재밌게 봤는데 두 그 명 중에 중에 한 한 명이 명이었습니다. 작은 손님이고요. 또 한 명이 작은 손님 와이프예요. 아, 네. 아니, 저희 애들도 되게 재밌게 봤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20명 중 4명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무대를 좁히고 이야기를 포커스를 맞추면서 이렇게 조금 시간을 더 주니까 네. 잘한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저뿐일까요? 그건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항상 그렇진 않죠. 네, 일단 좀 창작자에게 많은 자유를 주고 제작사가 최대한 간섭 안 하면서 지원은 충분하게 해주면 늘 좋은 작품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느리라고는 말 뭐 못하겠지만 느리라고 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지금 제작 환경보다는 훨씬 나은 퀄리티가 나오겠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제작사들이 많은 것을 좌지우지하거든요. 그래서 작품을 망치는 어떤 8할 정도는 제작사나 투자사의 입금인데요.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창작자가 마음껏 자기의 어떤 그 의도나 이런 거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이 되면 저는 거의 괜찮은 작품이 나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럴 역량이 있는 창작자에게 그런 오더가 가고 그렇지 못한 창작자는 거기서 또 도태가 되고 약간 이러니까. 왜냐하면 그 거대한 프리한 정권을 자기가 감당할 수 있어야 그걸 하는 거거든요. 네.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그 판에서 못 살아남는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도 공감이 가는 게 근데 이 드라마가 되게 좋았던 점 중에 하나가 이게 보통 한국 TV에서 나오는 드라마들은 네. 주연이 되게 이제 유아인급 정도가 A급이 나오면 네. 주연에 이끌려 가잖아요. 그렇죠. 주연이 중심이 또 되고 제작사 있긴 하겠죠. 아니 어떻게 러브라인 하나 넣어줘야 되고. 이 사람을 중심으로 어쨌든 얘는 끝까지 가져가야 될 사람인데 그게 휘둘리는 게 아니라 이야기가 중심이 확 잡혀 있고 그 A급 배우조차도 3회 만에 죽여버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중심이 잡혀 있었다라는 게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 전에 그 김은희 작가가 그 시그널을 만들 때요. 아 예. 네. 그 TVN 제작사 측에서 TVN 측에서 무전기를 빼는 게 어떠냐 그런 얘기를 했다고. 시그널인데 네, 시그널인데 무전기를 빼는 게 어떠냐. 그래 그 얘기를 하면서 고민을 해가지고 장항준 감독이 아니 그걸 왜 빼래? 딱 그랬더니 그쪽에서 과거랑 현재랑 서로 무전기를 통신하는 게 말이 안 된대. 약간 그래가지고 그놈의 빼라겠다는 거예요. 그놈의 핍진성. 싫어. 그래서 뺐으면 망했을 거 아니에요? 더 이상하죠. 왜냐면 갑자기. 그 드라마의 정체성인데 그게 그 부분이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말 그대로 되게 많은 밖에서 보는 시선들이 오히려 작품을 망칠 수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정권을 주고 자유를 많이 주면 사실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있죠. 그게 자기 확신이 있다면 연상호 감독처럼 자기가 하는 것에 자기 확신이 있다면 그렇게 밀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사실 보면서 되게 조마조마하고 불편했던 점이 그것 때문에 그 감독한테 되게 엄청 열어줬잖아요. 그래서 보면 극 중에서 할머니 때리고 할아버지 때리고 심지어 아기가 고지를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죽어요. 그대로 간다면 아기도 그 3명한테 난타당하고 그렇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장면이 나올까봐 너무 조마조마했어요. 저는 그게 아기가 불편하네요. 극 중에서 죽는 장면을 잘 못 보거든요. 저는 그거는 너무 못 보는데 보고 싶지도 않고. 근데 너무 감독이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할머니도 때리고 머리통 깨서 죽이고 이러니까 나중에 아기도 그럴까봐 막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몰입의 요소로 썼군요. 근데 몰입의 요소가 아니라 저는 드라마에서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게 싫어요.
드라마라도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불편함에 대한 얘기도 사실 네, 그 불편함의 선이라는 게 있는데. 불편함의 선을 네, 넘는다. 근데 그 감독한테 너무 정권을 주면 가끔 넘어가거든요. 박찬욱의 불편함처럼. 그 박찬욱과 봉준호의 차이가 불편함의 선을 넘느냐 안 넘느냐 전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봉준호 감독은 선을 잘 안 넘는데 박찬욱 감독은 선을 그냥 넘거든요. 본인의 의도로. 선 위에서 고무줄뛰기를 하는 듯한 네, 그게 그거는 이제 그 감독의 의도고 그 감독의 스타일이죠. 그래서 저는 그분 영화를 안 보고 근데 이 연상호 감독은 처음에 이렇게 딱 봤을 때, 막 넘으려고 막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산채로 태우고, 하는 거 괴로워하는 걸 보여주고 우리한테 보여주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들 보여줄까봐 막 너무 걱정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 사실 라이너도 그 불편함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선을 넘는다. 그 얘기 선을 하지 함부로- 마라. 아니 저도 함부로 그런 넘는다. 장면들이 힘들긴 했어요. 힘들긴 했는데 음. 그 폭력적인 장면들이 없었으면 그러니까 화살촉의 그런 폭력성 그런 맹목성 그런 게 잘 표현이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런 또 필요에 의해서 들어가긴 했는데 좀 과도한 느낌이 저는 과했다. 했지만 저는 그게 없었으면 또 되게 밋밋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건 맞지만 때리는 그래도 과했다. 것까지는 참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이렇게 용납을 했는데 아기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난 이걸 더 이상 못 볼 것 같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6화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6화가 좋았어요. 마지막 희망. 예, 그리고 그냥 엄마 아빠가 할 법한 행동이라서. 오케이 마무리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감독들을 넷플릭스로 와라. 연상호 감독은 계속해서 마음대로 찍어라. 선 넘을 텐데. 난 그거는 좀. 근데 애기만 안 죽이면 돼. 네 그리고요. 저도 넷플릭스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이제 그 점점 얘기가 나오는 게 약간 그런 것도 생각해봐야 되는 게 넷플릭스는 좋은 게 딱 망하든 흥하든 무조건 그 정해진 좀 넉넉한 제작비를 주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한 20% 정도는 남겨 먹을 수 있는 안정적인 수익을 주는데 대신에 오징어 게임처럼 지옥처럼 대박 흥하면 메가히트. 그 모든 거를 싹 빼가는 그런 거는 약간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뭐 창작자들이 동의한 사항이니까 뭐 그 현실을 반영한다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싶은데. 만약에 뭐 왓챠나 디즈니 플러스에서 더 좋은 조건을 내걸면 글로 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대로 가겠죠. 그래서 뭐 그런 게 있으면 더 좋겠는데 일단 그렇게 한번 흥한 사람들은 더 후한 조건으로 이제 제작을 지원을 하겠지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뭐 시장 사후로. 논리라면 그러겠죠. 예. 사실 제가 지난번에 수차 얘기했고 사실은 이거는 저희가 분해해서 이제 지옥 따로 하고 DP 따로 하고 해서 할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한국 넷플릭스 드라마들을 쭉 몰아보면서 좀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흐름이 있는가 좀 저는 보고 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 지옥 같은 경우도 사전 제작, 짧은 횟수, 거기에 돼 있는 자유로운 창작의 분위기로 이제 결말이 나는 건데 이게 던져주는 임팩트가 꽤 크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 짧은 횟수 6회나 8회나 이런 거부터 이제 자극을 요하는 소재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그 하룻밤 이틀밤에 몰아보기 쉬운 구조 그리고 거기에 알맞는 소재들을 선택하고 있어. 지금까지 쭉 흐름이 다 그렇거든요. 아마도 요거 슬슬 질리게 되는 시점이 오긴 올 것이다. 지금 지옥이나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가 그거를 최대한 잘 활용한 그 18금에 사람 막 터져 죽고라든가 뭐 이런 잔인한 장면이다 이런 거를 굉장히 잘 활용해서 이야기를 밀집시킨 경우이고요. 앞으로는 살짝 솔직히 계속 비슷한 식의 이런 구성이 반복됨으로써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지옥 재미있게 봤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실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많은 부분을 얘기를 나눴지만 사실 생각할 만한 지점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드라마가 아니었나 좀 싶어요. 얘기하고 싶었는데 까먹었던 게 있었어요.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정진수 의장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죄에 대한 형벌이 없다면 어떻게 사람들을 통제하겠냐라고 하면서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벌을 받는다. 그러면서 그 얘기 하잖아요. 형사
그 부인을 죽인 그 범인 지금 어떻게 됐냐. 잘 살고 있지 않느냐. 잘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진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요즘 약간 사회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오는 거, 약간 사적 복수에 대한 거 있잖아요. 실제 형량이나 그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죗값을 치르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그렇다면은 다른 방향으로 여기서는 예를 들어 지옥의 사자들을 이용해서 혹은 전에 모범택시라는 드라마 있었어요. 모범택시라는 사조직을 이용해서 네. 사적 복수를 하면서 우리가 충분히 통쾌할 만한 죗값을 범인들에게 치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문제의식을 다룬 작품들이 요즘 꽤 많거든요. 그래서 좀 사법 형량에 대한 어떤 불만, 약간 그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한 분노 혹은 그들에 대한 혐오, 막 이런 게 막 엄청 고조되고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막 사형도 찬성하고 죽여버려야 돼, 뭐 약간 이러고 약간 네. 그런 것들이 좀 드라마에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이건 과연 그럼 옳은 방향인가? 저는 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저도 되게 공감되네요. 그런 처벌이 네. 약하다라고 느끼는 지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다른 부분으로 사적 복수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초자연적 현상을 이용해서 처벌을 하는 것을 보면서 속 시원해 하는 이게 맞는 건가? 약간 저는 저만 이렇게 생각하나요? 저 그게 좀 되게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요. 모범택시처럼 다른 조직이 복수를 한다거나 여기 지옥처럼 지옥의 사자가 인간이 못하는 걸 와가지고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게 맞는 거야 시원해라고 생각하는 이 분위기가 맞나? 약간 그런 의문이 우려되는 많이, 부분이 좀 많이 있을 수는 들었어요. 있죠. 네, 저희 오늘 아싸라비아는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뭐 사실 어떤 그 이해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서 그거로 사회로 돌아가게 한다든가 뭐 얘기해 볼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많이 건드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뭐 그건 또 저희가 그러네요. 다음 기회에 또 한번 이런 비슷한 얘기 나오면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드라마 재밌게 보신 분들은 소감 또 생각하시는 부분 올려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